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이슈 시간에는 우리 환율과도 관계가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중국 얘기해보죠. 2026년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경제 전략 얘기해보겠습니다.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CMS증권은 어떤 데입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그 중국 증권사고요. 예. 이제 과거에는 한국에서 초상증권이란 이름으로 이제 영업했다가 이제 영문으로 최근에 이제 그 정식 법인명을 전환했고 중국에서 자산 규모로 한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 국영기업 증권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중국 얘기를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하는 건데 네. 일단 오늘 장중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나온 소식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죠. 대만에 대한 관세 얘기입니다. 네.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대만이 반도체 분야에서 여러 것을 얻어낸 거냐, 네.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거냐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대만이 요번에 맺은 거 보면 이제 관세도 관세지만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특히 TSMC가 이제 뭐 전 세계 반도체 쪽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엄청나다 보니까 TSMC가 또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규모로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증설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파운더리 쪽으로 해서 TSMC가 그쪽에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다른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뭐 단기적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요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사실 한국 증시가 뭐 지금 굉장히 그쪽에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데 한국도 사실 메모리 쪽으로 보면 이제 메모리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쪽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요번에 저희가 이제 한국이 미국하고 반도체 관세 쪽에서는 이제 뭐 한국하고 맺은 것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한국이 더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관세 측면에서는 뭐 이제 대만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크게 우위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제 투자 측에서는 또 다른 얘기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계속 투자를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메모리 쪽에서도 투자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특히 TSMC가 미국에서 클러스터 구축하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미국 외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우위라기보다는 이제 유리한 것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TSMC가 그쪽에서 구축을 장기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그쪽에 미국 쪽에서 클러스터 구축하지 못하는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앞으로 좀 그런 이제 고객 확보나 이런 데 대해서 밀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는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물론 우리나라 관세 협상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 다른 나라와 반도체 부분에서 불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 대만 보면은 지금 내용 중에 디테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네. 지금 대만이 미국에 짓는 공장의 생산 가능 물량의 2.5배만큼은 무관세로 네.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 올해 네. 중국 증시 전망, 이 스페셜티가 있는 분야시니까 일로 네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IB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보냐 보니까 중국 증시 이번에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작년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슈가 되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증시가 워낙 좋았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고 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작년에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사실 작년 중국 증시가 한 3년 정도 2022년부터 2024년 9월 전까지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침체를 좀 겪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투자자들한테 잊혀졌었고요. 2024년 9월에 급반등한 이후에 작년까지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졌는데 작년의 상승세를 보자고 하면 사실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유동성이 올해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는 실적이 오히려 좀 도와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경제 기업들. 자체가 같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네, 중국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소비가 굉장히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의 침체는 사실 이제 너무 만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을 앞으로 살리겠다라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치하고 소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살아나지 않는 경우이고, 다만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기술주들이나 그런 데의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중국도 작년부터 해서 AI 쪽에 엄청나게 불붙기 시작을 했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 쪽도 레거시 쪽은 중국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조금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국 증시가 이제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 또 하나 큰 이제 시작점이 있죠. 이제 그 중국은 매 5년 동안 이제 몇 차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올해가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15차 5개년 계획 같은 이제 5개년 계획의 시작점이 있는 데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올려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도 엄청나게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이런 집행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월 이후로 보는 이유는 또 양회가 3월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회가 사실 정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뭐 양회에서 경제 부양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이번 양회는 또 다르죠.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서 15차 5개년 계획, 향후 5년 동안 중국 정부가 어디에 돈을 많이 넣을 것이냐, 어디를 부양할 것이냐 하는 섹터가 명확하게 이제 좀 나온다고 하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안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올해 그쪽에 많이 돈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죠. 아까 3월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올해는 중국의 봄이 올까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올해 중국 증시의 핵심 테마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 네. 예. 일단 그 시크리컬 쪽이랑 이제 그 AI랑 기술주 쪽, 그리고 이제 소비 쪽인데, 이제 여기서 시크리컬이랑 소비 이쪽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AI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기술주를 이제 계속 부양을 하면서 반대쪽에서 했던 것들은 내생 경쟁 방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급 측 개혁이랑 비슷하게 너무 공급이 과잉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잉 경쟁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섹터가 이제 그 과잉 공급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이제 입찰할 때 최저 가격을 이제 하방을 막는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시작을 해서 이제 내생 경쟁 방지 같은 것도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크리컬 쪽, 공정기계나 ESS, 뭐 배터리 소재 이쪽도 올해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기술주야 당연히 이제 그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지금 계속 이제 중국 정부도 AI나 기술주에 이제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고 돈을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 분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구환신 정책 같은 걸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구환식 정책을 또 얘기하면 이거 뭐 이구환신 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얼마나 큰 효과 있냐라고 지난해도 하는데,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 사실 나온다고 또 이게 증시 들어질까 이 맞아요.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가 맞긴 맞아요. 이구환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쿠폰 지급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금을 바로 꽂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이구환신이 시행되는 분야에는 이제 그 뭐 수비나 이런 거 진작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구환신이나 이런 거 계속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따르는 섹터보다는 저희는 이제 서비스 소비 쪽을 보고 있는데, 호텔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중국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섹터가 올해는 소비 쪽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3개 정도의 굵은 테마를 가지고 투자에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클리컬, AI, 소비재라는 세 개의 테마를 갖고 중국 증시에 접근을 해보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어떤 얘기 듣냐면, 중국에서 캠브리콘이 되게 유행할 때 있었습니다. 네, 중국판 네, 엔비디아라고 네. 불렸던 좋은 기업이었었는데, 정작 우리 증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별 투자를 하니까 너무 어렵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증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려면, 아니면 잘 투자를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과학 창업판이라는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창판. 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개인 고객분들께서 접근을 할 때 중국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과거에 생각해 보면요, 2015년도에 후강통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 증시 많이 투자하실 때는 예. 사실 증권사에서 각종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분석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중국 종목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의 미국만큼. 하지만 그게 이제 2022년도부터 그리고 2018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이제 뭐 관세 전쟁 시작하면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제 그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리포트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개별 그렇죠.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수점 매매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최소 단위 100주, 200주, 홍콩에 가면은 뭐 1000주 뭐 이렇게 있지만, 맞습니다. 단주 거래 안 예, 되죠. 그 잘. 단주 거래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텐센트만 해도 그냥 사고 싶어서 갔더니 9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이게 접근성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초보, 뭐 중수, 뭐 고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중국 본토에 있는 ETF를 직접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후강통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상해, 그리고 성강통은 심천에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도에 2017년도 정도 됐었죠. 그때 ETF 커넥트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를 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당시에 중국 증시가 부진해지면서 사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모르시는데, 이제 그 중국 상장되어 있는 ETF도 그 단주가 100주거든요. 근데 상장가가 저기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주를 사도 2만 원 정도면은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예.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위안화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을 빼면 이제 그게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제일 좋은데, 그래서 요거는 뭐 고수 입장으로 좀 냅두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해외 투자 요새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달러를 다시 위안화나 홍콩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한계성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연금은 누구나 하시니까. 그래서 연금에서 제가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을 좀 몇 개를 소개시켜드립니다. DC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가지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서 조금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캠브리콘이나 뭐 이런 이제 그 과창판이나 창업판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ETF 중에서 타임폴리오의 차이나 AI 테크 ETF 액티브거든요. 그래서 요거 ETF가 사실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었는데, 뭐 쫑지 이놀라이트라든지 뭐 앱톨링크라든지, 그리고 밑에 보면 캠브리콘도 있고, 창업판이나 과창판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포지션을 가져가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과창판을 이제 캠브리콘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국 정부에서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과창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창판이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캠브리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해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창신 메모리나 이런 예. 종목도 다 과창판으로 CXMT, 예. 네,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과창판이 조금 붐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창판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와중에 이런 종목들, 이런 ETF들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그 좀 간편하게 중국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그 AI의 핵심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밀고 있는 섹터이고, 그래서 반도체 ETF도 한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ETF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과창판이나 창업판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만 요거는 반도체 섹터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반도체 섹터를 미는 거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과창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과창판도 따로 한국에 ETF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 ETF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합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수수료가 조금 높은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종률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직접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조금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창업판도 따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사실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있기 때문에 연금에서 좀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바이오테크 쪽인데 중국의 바이오테크가 작년에 한 2, 3분기 정도에서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이쪽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딥시크 모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작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활용도가 좋은 딥시크 AI가 나오면서 이제 충격을 줬었던 면이 있는데 사실 중국의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 모먼트가 2017년, 2021년 해가지고 넘어섰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할 때 그 기준을 미국의 FDA 수준으로 기술 끌어올렸어요. 예. 그러면서 그 기준이 돼야 중국에서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끌어올리면서 자금 조달, 펀드 조성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많이 시켜줬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우시바이오텍이라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시바이올로직스랑 우시에텍 이런 기업들이 그때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금 조달을 많이 땡기고 그것들이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의 많은 이제 그 활력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신약 기업들도 그때 많이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파이프라인 구축을 굉장히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약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보다 이제 어떤 그 기술력이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라이센스 아웃이 작년에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쪽에 주가가 하루에도 100%, 200%대 오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까지도 좀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니까 중국 증시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CMS 증권 박상준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